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시작된 이른바 메가서울 구상이 이제 수도권을 넘어 광주, 부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국면 초반에 정책 이슈를 확실히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설익은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위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를 중심으로 한 3축 메가시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과 대구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메가시티를 원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좀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낡은 행정 체제를 좀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국토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의 특위 명단을 모레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9일부터는 기관보고를 받고 특별법 마련에도 착수합니다. 특위 움직임과 별개로 당 지도부는 일단 수도권 편입 문제에 집중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를 방문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 편입을 위한 공식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일단 들어보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안서에는 통합 필요성과 서울이 얻게 되는 이점 등을 담았고 실무진 차원의 논의를 위해 서울과 김포시의 합동 TF 구성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겠다라면서 부산을 깜짝 방문했죠. 하지만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보시죠. 인류한 내친 이준석, 환자는 서울에 있다. 환자는 서울에 있다. 부산으로 오지 마시고 서울로 가십시오. 이준석 전 대표, 인류한 위원장이 토크 콘서트의 모습을 드러내자 불쾌감을 불과 한 10m 정도 거리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서 맨 앞줄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할 때 맨 앞줄에 앉아서 경청을 저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유, 저렇게 막 듣고 웃어주는데 내가 환자가 아니다.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서울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자,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얘기해라. 이준석 대표는 게다가 이걸 또 영어로 했대요. 영어로. 야, 영어는 왜 이때 영어를 썼을까 하필이면. 이것도 잠시 뒤에 한번 분석해보죠. 인 위원장을 향해서 미스터 린턴. 그러니까 이 영어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면박을 당했지만 인유한 위원장. 할머니는 목포에서 태어났었고 아버지는 군산에서 태어났으며 자신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섭섭했죠. 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겠다라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 동생, 한참 동생이지만 나이로는 정치는 내 선배님이 옳시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고 저도 좀 만나주고 저도 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소.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 recent council election? Have you tried talking to people of council? You're singing the songs of angry men here. And if you listen to them, then all the answers are in there.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정치원을 보러 왔습니다. 예. 자, 문전박대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거는 그냥 면전박대네요. 얼굴까지 봤는데도 그냥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편의 막장 드라마였다.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다고 보고요. 그 드라마의 제목은 이준석의 인성. 이준석의 인성. 그래서 이제 저 일이 있고 나서 지난 토요일에요. 저 영어로 면박을 준 적이 있고 나서 앞으로의 그 국민의힘 내에서 이준석과 안희 쪽과의 갈등은 이제 뭐 정치 노선상의 차이가 아니고 이제 인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람 됨됨의 문제가. 심지어 저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보건대는 탈당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 인유한 위원장하고 만나게 되면 그런 행보에 스텝이 꼬일까 봐 하다가 이제 저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저게 이제 인성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천하용인 이른바 이준석계라고 하는 천하용인조차도 이준석과 함께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물론 뭐 좀 인성과 관련된 거는 뭐 좀 개인적인 평가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이 영어로 얘기를 했고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그 앞에서 일단 영어는 무슨 속내였을까요? 글쎄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신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 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인 그 인유한 위원장을 부각시키기 위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본인만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하.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했으면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는 인종적인 어떤 다름 뭐 이런 거 부각이 되잖아요. 예. 그런 걸로 번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그렇죠.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게 생각이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이 다른 것을 틀리다는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본인이 젊은 정치인이 아니라 벌써 꼰대 정치인이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의 선배인가? 지금 보면은 인유한 위원장이 훨씬 더 한 수 위의 선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수 위는 인유한 위원장이다. 자, 최지원 기자.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어제도 뭐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 한 방송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한 말인데 예. 이게 어제 저녁에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의 결단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까지 만나러 가고 이런 설득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외곽에 있는 인사들 포용하고 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선당 후사 정신을 기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변 인사들에게 이제 통화를 제안했다는 건데 아하.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와 통화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밝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예. 다만 이제 좀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설득 작업 가운데 일환인 걸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건 아니고 예. 어제도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지금의 상황을 좀 바꾸자.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죠. 자, 모욕죽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 전 대표가 그게 모욕죽입니까? 라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유한 위원장을 모욕 주기 위해 가지고 영어로 할 거다라는 의도가 있었으면은 모든 말을 아마 영어로 했을 겁니다. 그런 게 뭐 영어로 하면 모욕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살다 해당 사람의 언어 능숙치를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인종차별적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최병묵 의원님, 모욕이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모욕을 당한 걸까요? 모욕을 당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영어가 익숙할까요? 한국말이 익숙할까요? 한국말이 익숙하죠. 예. 한국에 태어나서 산 기간이 훨씬 더 길고요. 태어난 것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오히려 한국어가 익숙합니다. 그것도 그 전라도 말씨 태어나서 왜냐하면 제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순천에 가서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저 호남 말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인유한 위원장은 한국말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미국 쪽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영어로 얘기했다 하는 거는 당신은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뭐 우리가 모욕주기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걸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걸 인요한 위원장은 모욕으로 느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서 인요한 위원장을 거부하면서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걸 자꾸 그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거라는 지적은 아마 본인이 받아야 될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 말을 놓고 환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처음에 그 인요한 위원장이 환자라는 말을 이준석 대표가 썼고, 근데 사실 환자 보는 사람 의사는 인요한 박사님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게 지방까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내려가서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만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약간 왕진 왔느냐 이런 느낌으로 왜 나를 찾아왔느냐, 내가 그럼 환자라는 얘기냐, 의사가 왜 환자를 찾아오느냐, 환자는 여기가 아니고 서울에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 표현했는데 그 의사는 그러니까 환자는 서울에 있다 얘기하면서 he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라는 표현을 썼지 그 환자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영어 단어 가운데 he라는 표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수형 남성 대명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해석이 더 명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전 대표는 우리 일원이 됐지만 우리와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귀화한 사람한테 피부색을 상기시키는 거냐, 뭐 인종차별적인 편파 발언이다, 헤이트 스피치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인 위원장이 어제 이 만남 직후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비슷한 취지로 이제 할머니가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도 군산 태생이고 나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내 영어 이름을 부르면서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던 건 섭섭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과거에 저 인요한 위원장이 살아온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아니 그거 왜 나를 외국인 취급을 하느냐, 나는 지금 그랬으면 내가 왜 한국에 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왜 서울 그라고 했을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과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건 아닐런지요. 준비했던 전투복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서면에서는 이제 같이 똑같은 옷을 입니다. 이준석 대표님 화이팅!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화해라고 말 것도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자, 그래서 대선에 승리를 했고 나 없었으면 대선에 승리했을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본인한테는 이 국민의힘에 지분이 있다. 나는 이 정권에 지분이 있다.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도? 본인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뭐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요, 지상파 3사 그 출구조사한 거랑요, 몇 달 후에 이제 그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연령별 투표율, 예. 그거하고 두 개를 같이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더니요, 이른바 20대 남성과 여성. 근데 20대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더 높았어요. 높았기 때문에 적어도 6% 20대에서 졌습니다. 이대남,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이제 지지층이라고 알려진 이대남이 더 투표율이 낮았다. 낮았고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여성을 지나치게 자극해서 이른바 이대녀들 결집을 시켰고요. 그래서 제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20대에서 한 6% 진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여한 게 아니라요, 이준석 때문에 떨어질 뻔했던 선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제3지대 세력 규합에 나서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왜 저렇게 안 만나는 거야? 뭐 징계도 취소해줬는데 대체 앞으로 뭐 하자겠다는 겁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비명계와 접촉한다. 비명계라는 건 이거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징계까지 취소해줬는데 정작 본인은 12월 시한까지 정해놓고 이때까지 뭐 없으면 신당 창당 거의 지금 뭐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아니 민주당 출입하는 최재훈 기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제 세계일보 기자와 이제 통화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나온 건데요. 예. 이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 진영 인사와 함께 민주당 비명계를 비롯한 진보 정당과도 교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뭐 언제 교류했느냐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날짜 이런 것들은 특정을 하지 않았는데 접촉 중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궁금해가지고 민주당 유력 비명계 의원한테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기사를 어허. 보내주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소통하신 적 진짜 있으세요? 이렇게 어허. 물어봤는데 예. 본인은 아니고 다른 비명 의원들도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통을 비명계 의원들끼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허. 근데 아무도 이준석 전 대표와 소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의원이 막 던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내로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보태기 위한 전초 작업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부 갈등 때문에 두 의원이 제3지대 창당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뭐 민주당 외곽에도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런 외곽 세력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고해서 이런 얘기를 더 확대시키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특히나 비명계 의원 이런 분들은 이 전 대표가 지금 개인 몸값을 띄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현실 가능성 자체는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민주당 네. 의원들 혹시 누구 만나는지 아십니까?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요. 지금 그야말로 이제 수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이 본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 하나니까 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 사람들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뭔지 이런 거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것만큼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해 보여요. 그러나 섣불리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 보험용으로라도 공천 이제 탈락한 다음에 공천 탈락하면 정치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3지대에서 누군가 이제 깃발 들고 나타나면 지금 이렇게 번호라도 좀 알아야 나한테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중간에 사람들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황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참여를 해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천 전에 그런 것들이 저쪽에 알려져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공적으로 몰리고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는 정말 피하고 수박이라는 얘기를 그쵸. 피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되면.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도대체 이게 사실이라면 총선판을 어떻게 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제 그 주류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모아서 하나로 뭉치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게 과연 성공할 수가 있느냐? 효과가 있을까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제3지대에서 뭔가 세력을 모아서 하려고 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때의 성공 가능성의 첫 번째는 사실은 그 집중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지역이죠. 지역 기반이 있어야 지역 되고. 기반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 이준석 전 대표는 지역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세대 기반은 있어요. 뭐 20대, 30대, 뭐 남성 뭐 이런 세대 기반은 있어요. 근데 20대, 30대의 남성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뽑는다면 혹시 모르지만 예.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20대, 30대 남성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기껏해야 아마 한 5% 미만일 거예요. 예. 이 정도 가지고서는 전국 어디에서도 이준석 신당이 당선자를 내기 어렵다. 지역구에서는. 아하. 그렇게 되면 신당이 어렵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명계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제3지대론에 따라 나설 가능성, 물론 이념적으로도 다르고,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은 더욱더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자, 신 의원님, 네. 그 과거에 자민련이 있었고요. 네. 국민의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라는 인물, 그다음에 JP라는 인물, 그리고 확실한 지역 기반. 근데 이준석의 그 이 성공 가능성, 만약에 제3신당을 만들었을 때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국민일보 인터뷰를 토요일 오후에 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신당 창당하는데 창당의 명분이 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보수 절멸을 막기 위해서다.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해서다. 이거를 이제 창당 명분으로 내걸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남아있는 이른바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친윤 이런 사람들이 가짜 보수, 사이비 보수고 내가 진짜 보수, 참 보수다. 그래서 이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해서 나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급적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잡으려고 한다. 비명계하고도 접촉하고 있다. 비명계가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해서 이준석 손잡고 창당을 할까요? 이게 좀 웃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그는 열심히 뭔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얘기를 했을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한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노원병을 내가 나갈 수 있게 공천을 준다고 하면은 나는 당연히 노원병이고. 그런데 과거 유승민 사례를 보시면요. 예. 끝까지 안 주고 장난칩니다. 제가 입장에서 지금 와서 저는 노원에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든 할 수 있다. 모든 열려 있는 가능성 중에 그러면은 신당 창당도 있는 거고 탈당도 있는 거고 다 열려 무소속도 있는 거고 뭐 다 있는 거죠? 신당, 탈당, 창당, 무소속은 거의 똑같은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거 뭐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 뭐 몇 번을 떨어져도 나는 노원을 뭐 떠나지 않겠다라고 쭉 해왔으면 노원병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최근 이제 이준석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당내 기류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총선 전략 차원에서 이준석이 원하는 노원병 공천은 가급적 조기에 확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당의 총선 전략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거는 뭐 사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유권자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준석 공천 받겠구나. 제가 파악한 당내 기류는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뭐 신당 창당 가능성, 탈당 가능성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원병 바로 옆에서 국회의원을 그 옆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쪽 뭐 좀 아는 편입니다만 아마도 본인이 노원병에서 공천받아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노원병 포기한 건가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건 제가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노원병보다는 조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혐오와 증오의 정치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혐오 증오의 정치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분위기를 보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요한 위원장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어떤 중간지대의 신당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를 끌어가는데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혁신 경쟁으로 가버리면 중간지대는 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대 걸림돌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준석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이 실패하고 이게 전제입니다. 실패하고 중간지대의 문을 연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중간지대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나올 거예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중간지대의 논의가 얼마나 활발해지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양쪽의 거대 양당은 좀 약간 꼰대 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근데 혁신에 성공하고 양당이 혁신 경쟁 쪽으로 가는 분위기라면 중간지대가 열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가 막 이렇게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전에 한번 만났었잖아요. 계속 이제 인요한 위원장은 이렇게 안 만난다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치적 멘토 우리 그 국민의힘이나 이 항상 나타나 주시는 김종인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났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야 나와. 혹시 그런 얘기라도 들었던 걸까요? 아니 그게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국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뭐 나와라.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1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만났을 때는 10월이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은 다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노원병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나가는 걸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나머지는 그거를 따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연막 작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금 살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년 총선에 유지가 된다면 아마 그러면 비례정당을 만들 거예요. 뭐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을 위성정당 논란.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위성정당 또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없앤다고 하고 과거의 방식의 비례대표 분배로 간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한들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가장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노원병의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당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전히 두고 있고 다만 그걸 위해서는 본인의 몸값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신당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고 실제 본인한테 공천을 안 줄 조짐이 보이면 나가서 본인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마 지금 당장 나가라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에서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금 뭐 삼선 의원, 뭐 영남권 의원들 향한 게다가 친윤까지 쇄신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예. 소통 많이 한 분들, 예. 그분들도 수도권에 좀 나와야 돼. 그 길로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야지. 진정으로 대통령 살아가면 니부터 희생해라.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 와서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콕 집진 않았습니다만 언론은 이럴 때 이름을 넣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김기현 울산 불출마 가능성 있다 이러면서 드디어 이름이 나옵니다. 장제원, 권성동. 자, 뭐 누구든 다 친윤의 핵심이라는 거는 다 알죠. 뭐 윤핵관 이름 늘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과연 장제원이 부산을 버리고 올 것인가? 과연 김기현이 울산을 버리고 올 것인가? 오면 될 것인가? 여러 문제점이나 의문은 남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수도권으로 옮기던 불출마를 하던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자기들 옮기라고 하니까 뭐 소는 누가 키우냐 이렇게 반발한다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요. 서울 강남하고 영남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 강남에 내리공천 3번 안 줍니다. 딱 2번까지만 주고 끝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한 사람들 서울 강남에 공천 안 줍니다. 이게 오랜 저 당의 국민의힘의 그 관행으로 하나의 룰로 정착을 했어요. 근데 강남에 3번 공천 안 주는데 영남에는 왜 3번 줘도 괜찮은 거죠?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본인들이 그러면 강남에 3선 이상의 의원이 없어갖고 지금 뭐 강남이 잘 안 돌아가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 친윤 핵심들은요, 인요한 위원장의 저 요구에 화답하는 사람과 불응하는 사람 둘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의 그 요구에 화답을 한다고 해서 또 여당이기 때문에 손해도 안 나요. 아시잖아요. 예. 뭐 그 요구에 나중에 나가서 뭐 총선 그쵸, 떨어져도 떨어지거나 불출마를 해도 뭐 정부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임명직을 그렇죠. 지금 뭐 국회의원이 돼도 장관 한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장관직들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옛날 사람들 돌려막기 하느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분들이 불출마해주면 얼마나 사실은 인재 풀이 넓어지는 거겠습니까? 현 정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신지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들은 그 요구에 응한 자와 응하지 않은 자로 갈릴 가능성이 저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것이 희생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때 혁신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총선 승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있는 사람, 지금까지 있는 사람 어찌됐든 근데 그 지역 의원 뭐 이른바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도요. 한번 떨어진 적 있어요. 뭐 부산이 그럼 내가 뭐 출마하면은 뭐 늘 뭐 쉽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른 그 자리에 네. 그러니까 부산의 그 자리나 아니면 뭐 다른 좋은 자리에 누가 오느냐. 근데 알고 봤더니 뭐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얘기 나와요. 뭐 검사 출신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 주려고 우리 내보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영남권 일부 의원도 나오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총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 예를 들어서 중진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검사 출신들로 대부분 다 채운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당선될 가능성 꽤 있겠죠. 높아지죠. 거기는 뭐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아마 그 어떤 반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이제 또 걸리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더 막심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전체적인 이 총선의 판을 짜는 지금 집권당의 누군가가 그런 그림을 생각 안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검사 출신 한두 명이 뭐 영남에 전혀 안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적어도 다수의 검사 출신을 그 지금 중진 의원들 뽑아내고 그 자리에 넣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 총선을 포기하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사람을 바꾸는 것도 뭐 바꾸는 겁니다만 지금 여러 정책 의제를 띄우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거 메가시티 구상. 처음에는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문제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큰데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서울신문 1면입니다. 메가시티 폭풍에 부울경까지 들썩인다. 국민의힘 조경태 위원장이 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를 축으로 하는 이른바 삼축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구상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 구체적으로 김포가 들어온다는 얘기 끝에 부산도 광주도 지금 나오는 얘기는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계속 판을 키우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총선의 핵심 공약이자 전략으로 뛰어나는 분위기인데요. 이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뛰어넘어서 광역화를 지금 논의하는 분위기고 이걸 전국적으로 더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3개 권역의 메가시티 개편 방안인데 이건 이제 앞전에 민주당이 주장한 행정 대개편과도 맥이 닿는 부분이 있는 균형 발전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기구의 수도권 의원은 물론이고요. 대구와 대전 지역 연고를 둔 의원들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김포 서울 편입은 특별법 발의를 내면서 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충청과 경북 통폐합이 포함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 경북, 통폐합까지. 야,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그 행정구역 지도를 다시 짤 판이에요. 그리고 자, 부산, 광주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 근교에 뭐 논산, 공주 뭐 이런 데 출마하는 분들은 자, 제가 당선되면 이제 우리 공주도, 우리 부여도, 뭐 우리 뭐 논산도, 뭐 옥천도 대전으로 공약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의 주가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제일 뭐 경제력 좀 GDP도 높고 인구도 많은데 거기 뭐 LA시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시도 있지만 우리처럼 전남 안에 광주가 딱 있고 전라북도 안에 대구가 딱 있고 그런 식으로 이게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이런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지적이 돼 왔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구역이 굉장히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통합 발전에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이 하나의 지자체로서 뭐 하게 되면요. 훨씬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데도 신속하고 빠르게 뭐 이거를 해낼 수 있었고 실제 대구 경북 통합 구상이 있었어요. 있다가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저는 이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달 28일에 파리에서요.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사우디가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 유치를 확정지었어요. 그러면 조금 불리해졌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빅 이벤트
메가시티를 연속적으로 2번 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건데 어. 그렇게 되면은요. 부울경 메가시티로 2030 부산 엑스포를 치르자. 예?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해갖고 2030 그 엑스포를 치르자. 이런 얘기가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그다음에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게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죠? 민주당 출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자 지금 뭐 이 국민의힘에서는 여기도 넓히고 저기도 넓히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반대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것 같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하고 있고 자, 하지만 김포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논란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이 김포에 출마하라. 김포를 위한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통이 먼저입니다.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은 두 분 모두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십시오. 네, 그 두 가지예요. 이거 출마하십시오라는 게 진짜 출마하라는 얘기야. 이게 다 총선용이야. 이런 얘기인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얘기, 매립장 얘기. 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한 단어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먼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김포 왜 서울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서울 쓰레기 김포 사람들 갖다 쓰라고, 갖다 치우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아무래도 봐도 좀 수세적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세적일 수밖에 없죠.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하시고 할 때 기본소득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저게 정책적으로 진보의 정책이 될 수가 없고 저 파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당장 국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하면 우리 집값도 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저는 정책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하고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총선만 놓고 보면은 제가 김포 사람이라고 할 때 이걸 반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제가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정교하고 근데 그러려면 말이 신의 한 길어져요. 수가 그렇죠. 예. 신의 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신의 한 수가 안 나오니까 이게 나쁜 정책이라는 걸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데 이거를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명확해야 되는데 총선 전략이라는 게. 자, 우리 김포 사람들 자 서울 시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뭐 단순하다는 게 정책이 단순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건 뭐 우리 김포를 위해서 뭐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게 과거 뉴타운 열풍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뉴타운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투표장으로 가서 당시 한나라당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타운돌이라고도 그랬었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과거에 그 탄핵 역풍으로 대거 탄돌이와 당선된 타운돌이. 탄돌이를 이제 빗대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발언이 굉장히 거셌어요. 예. 지금 민주당 소속의 김포 지역 의원 2명이 나와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포 시민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데 반대하는데 그걸 그렇지. 얘기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게 선거구호라는 거는 단순 명쾌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와 닿아야 돼요. 근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그렇게 와 닿는데 비해서 자 그게 뭐 좋은 정책이 아니고 뭐가 어떠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찬성인데 반대인데 이런 이제 의문을 낳게 하는 거죠. 이 승패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볼 때는 뭐 확연합니다. 그건 메시지가 간단하고 명쾌한 쪽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정치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찬반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선 직전이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얘기하고 자 내일 투표하세요 하면은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벌써 그래도 앞으로 한 4개월 이상 남았는데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라는 게 반영이 돼요. 시장이라는 건 미리 반영이 돼요. 근데 김포가 올랐는데 광명도 오르고
뭐 여기 뭐 일산도 오르고 그러면 이 집값 이거 집값 문제인데 서민들 나 전셋값도 오르겠네. 여기까지 가면 네. 집값 상승이 만약에 논제 이것 때문에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집값이 올라서 전세민들이 반대 투표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결국에는 내가 집을 가질 때를 상정을 합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세율을 높였을 때 저희는 다수인 95% 이상이 우리 쪽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 역풍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국민들은 본인 인생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집을 가질 수 있고 그 집을 가짐으로써 노후를 설계할 수 있고 이런 희망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이 정책이 총선에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책은 현찰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건 어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놓는 건 현찰이고 민주당의 비판은 어음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 파퓰리즘을 이길 만한 거를 빨리 신의 한 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마땅치 않은 형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가면은요 그런 얘기들이 나온대요. 아니 왜 국민의힘이 깃발 들고 가게 합니까? 민주당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온다고요? 예, 이게 당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민주당 내부 빅샷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 편입 추진 자체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도박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찬반 입장도 또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윤건영 의원도 어정쩡하게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당원들은 왜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여론몰이를 하고 이슈 주도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불만이고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오늘 민주당이 지금 오늘 오전에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거든요. 지금 여당의 이런 혁신안 공세에 맞춰서 그리고 또 정책 공약 공세에 맞춰서 민주당은 과연 어떤 혁신 카드를 꺼내들지 이 논의를 지금 오늘 회의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직접 위원은 아니지만 참석을 해서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의원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까요? 왜 게시판에는 저렇게 많은 글들이 올라올까요? 주민들 만나보면 안다니까요. 일단 김포 주민들은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숨이 막 막힐 정도로 그 정도로 막 경치 큰 사람들 사이 끼면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뭐 간선도로라든가 뭐 지방도로 뭐 그런 것들을 동반한 뭐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특히 병원이 되게 취약해요. 집값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표정적으로 좀 혜택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사실 중고등학교는 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적인 수혜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승려 때문에 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도 아무 얘기도 없이 뭐 덜렁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자, 최지영 기자, 지금 김포시 서울 편입이 부상한 직후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와 최근에 발표된 정당 지지도를 비교해 봤더니요. 그 10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39%, 무려 13% 정도가 지금 오른 상황이거든요. 자, 거의 그냥 크로스가 생겼어요, 지금. 예,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월 셋째 주 똑같은 주간에 36%였다가 지금은 30%, 그러니까 6%포인트 하락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론몰이를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여론 주도를 여권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지지세가 좀 더 올라간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뭐 그 사이에 그 10월 셋째 주와 11월 첫째 주 사이에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큰 이슈가 됐었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수도권 김포시
편입인데 서울 편입인데 여론이 이 정도로 반응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뭐 민주당이 좀 빨리 그 찬반 입장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욕망의 정치다 해갖고 막 비판을 하는데 아니 인간이 욕망 없이 욕망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승 욕구를 그걸 죄악시하면은 그거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의 상승 욕구를 인정하는 속에서 그렇지만 그 욕망이 어느 정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접근해야지 이게 욕망의 정치다 하고 그거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요. 그게 희망인 거죠.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상승 욕구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거는 그건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요.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경쟁 도시 4군데가요. 뉴욕은 서울 면적의 2배. 예. 그다음에 런던은 3배. 도쿄는 3.6배. 파리는요. 뭐 그랑 파리 해 가지고요. 그 주변에 131개 꼬면이라고 있어요. 꼬면이 우리로 따지면 뭐 기초자치단체인데 그걸 다 편입해 가지고 그랑 파리를 만들었어요.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는 서울의 항구 도시가 됩니다. 이거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잘만 그 민주당에서 그냥 뭐 막 던진 거다. 그런데 그 막 던진 걸로 따지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그거야말로 그 당시에 그냥 막 던진 거고요. 이거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런 이론,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난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연 찬성을 할까? 일단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여러 본인이 내세우는 업적이 뭐 아라뱃길, 김포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뱃길, 지금도 추진하는 거는 거기서 버스 타고 버스가 그냥 버스가 아니에요. 수상버스, 물 위로 둥둥둥. 근데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서울이다. 이걸 반대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나와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이미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던 한강 르네상스, 뭐 무슨 한강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근데 대부분 다 뱃길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종착지에 김포가 있어요. 그렇죠. 시작점이자 끝이 그러니까 김포예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를 오세훈 시장이 저는 반대할 리가 없고 그다음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대외적으로는 또 만약에 그걸 섣불리 만약에 그 서울시장 정책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경우에 또 야권의 공격이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수위 조절 중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부는 아마 상당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얘기 원래 시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남부로 나눌까? 김동연 지사는 계속 정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울은요. 그동안의 편중성, 그다음에 어떤 지나친 집약도 이것 때문에 손해가 경제적 손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김포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그 지방 시대와 중앙 집권 시대의 그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지방 시대를 여는 데는 그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방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도시 편입만 되고 계속 넓어지면서 그다음에 대도시는 고루 발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손해, 뭐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울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광주라든가 충남, 충북, 대전이라든가 이런 지방의 어떤 집적도를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라는 메가시티 공약을 빨리 만들어서 그 과거에 이게 우리 거였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걸 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그 순발력이 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주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수도권 그거 아니래요. 본인 일이 더 급하니까.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자, 이 대표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건 바로 재판 병합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뭐와 뭐? 대장동 재판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도 같이 좀 재판을 해달라. 병합하느냐 그
여부라고 합니다. 자, 뭐 그동안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더 쉽게 뭐 짧게 말씀드리죠. 원래 그냥 한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위중교사 사건을 한 3년짜리 사건에다 붙여버리면 위중교사가 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거 분명히 유죄 나올 게 높은데 이걸 3년씩이나 왜 끄느냐? 아니다, 같이 해야 된다. 지금 어디까지 근데 그 얘기 나온 지가 지금 꽤 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또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이렇게 4건이 모두 형사 33부에 배당이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 위증교사 사건을 뺀 3건이 이미 병합이 돼 있고 이 때문에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건도 병합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지난 3일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또 미뤘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3주 동안이나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이 33부의 김동현 판사는요.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서 이때 최종적으로 알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만큼 재판부도 이 결론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위증교사 건을 따로 떼내더라도 내년 총선이 임박해서 1심을 내는 건 재판부에도 좀 부담일 수 있다. 정치 판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1심이 결론을 나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장고를 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모두 33부로 다 합치기에는 한쪽에만 너무 유리하게 좀 편의를 봐주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또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을 더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어떤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뭐 계속 늦춰달라고 하는 건가요? 예, 이 대표 측은 그게 좀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민심 또 법원의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연이 제일 좋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대표 쪽에서는 좀 부담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연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하는 얘기는 검찰 쪽에서도 지연을 바라고 있다. 이게 선거 전에 괜히 또 검찰 쪽에 불리하게 나오는 결론이 1심 결론이 나게 된다면 오히려 검찰에도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검찰이 지금 증인 신청을 안 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는 주체가 검찰이다. 지금 이런 역주장을 또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검찰이 지연시키는 거다. 근데 글쎄, 예.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주장은 그건 일종의 선전전이고요. 위증교사 부분을 만약에 병합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을 앞으로 최소 2년간은 하지 않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백현동까지 하고 나서 위증교사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판을 뒤로 밀어놓겠다는 거예요. 몇 년 뒤로 밀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연이지. 뭐 다른 게 지연입니까? 더군다나 이 위증교사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육성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죄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형량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그래서 결국 병합해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그때까지 결론 안 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전략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미 뭐 다 알려진 얘기죠. 근데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까요? 글쎄요, 제가 할까요? 그쪽에서 하실까요? 이거를 지금 3주째 미루고 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법치주의라는 게 뭐예요? 법의 지배예요. 근데 왜 판사들이 정무적 고려를 합니까?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이 위증교사 사건이 지금 기소가 되면 이제 이재명 피고인이 되는데 공범으로 기소된 분이 있잖아요. 김진성 씨라고요. 그분이 이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요구를 받아갖고 법정에서 위증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다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이재명의 요구를 받고 나는 이렇게 위증했노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만약에 병합이 되면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그다음에 백현동하고 5번째로 받아야 되잖아요. 2년 동안 지금 최소 2년이라고. 그러면 이 김진성 씨의 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이분은요 이미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인정했으면요 죄 받을 것도 빨리 받고 또 털고 또 새로운 인생 시작하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피고인 때문에 이 김진성 씨 인권을 이렇게 막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자, 뭐 이 부분은 뭐 요 정도로 마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너무 이제 유죄를 확증하는 듯한 발언을 하셔서 반론은 조금 더 듣고 가도록 하죠. 그렇죠. 뭐 유죄를 확정해 놓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원이
이전에 이제 대법원장 그 청문회에 좀 낙마를 하셨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오해를 받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저는 법원이 관례에 따라 오해 없이 그냥 드라이하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죠. 조국 전 장관, 그 글이 멈출 줄 모르고 오늘 조금 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조국 출마할까에 대해서도 살짝 글을 올렸대요. 일단 지도를 올렸는데 저게 무슨 지도냐 하고 봤더니 김건희 여사 땅이라고요. 저게 김건희 여사 땅. 그 조국 전 장관이 주말 중에 SNS를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이런저런 게시글을 많이 올리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김건희네 땅을 구글 지도에 저렇게 검색을 하면 실제 구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양평군 양상면의 병산리 149라는 주소가 뜬다는데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이 신명술센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권 지지층에서 이제 김건희 일가의 이제 특혜 땅 구입 의혹, 뭐 여기에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내준다라는 의혹 등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과정 중에 저렇게 구글맵에다 아예 등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야, 근데 세상에 누구네 땅 하면은 저렇게 나오는 데가 있나요? 실제로? 제가 저 등록하는 거를 절차를 한번 봤더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래요? 일반 가게들도 이제 지도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해놓잖아요. 근데 웬만한 이제 정보들, 이게 상호나 등등 구역 이런 것들을 설정란에다 넣어놓기만 하면은 일부 뭐 사진이나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만 검증 절차를 거치고 그럼 위성 좌표가 딱 나머지는 찍히는 거죠. 바로 좌표가 찍히게 돼요. 어떠한 이제 뭐 긴 검증 절차도 없이. 근데 오늘 다시 검색해 보니까 오늘은 없긴 하거든요. 아마 지웠어요? 예, 신고가 되니까 구글 측에서 삭제를 한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틀 전에 저런 식의 이제 구글맵 검색이 된다고 해서 조 전 장관이 얘가 진짜 있더니 실제로 해보니까 저렇게 나오네요 이러면서 본인 핸드폰 캡처 내역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글쎄요, 저게 가능해지면 누구는 그러면 누구네 초밥집 뭐 이런 걸 다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개인이 장사하시는 분이 올리는 게 아니라 누굴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근데 저걸 누가 등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예, 누가 등록을 했는데 또 저걸 가지고 이렇게 조국 전 장관처럼 유명인이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인 양. 예, 우리 지금 최종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그냥 간단하게 누군가가 하면 저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빅뉴스나 되는 양 이렇게 올리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인데, 그런데 정무적으로 따지면요, 조국 전 장관이 계속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SNS 활동도 하고 떠들어 주는 게 국민의힘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요즘에 계속 그 글을 올릴까? 그 중에 하나가 총선 출마 진짜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거였는데, 자,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답니다. 자, 최지원 기자, 뭐라고 올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글은 아니고요.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말 내내 SNS를 통해서 광고를 했거든요. 6일날 이제 이 방송에 나갈 거다 이렇게 공지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출연을 했고요. 당연히 출마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김어준 씨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했네요.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도 생각 중.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하지만 내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문화, 사회, 뭐 정치라면서 이제 정치도 거론을 했거든요. 문화, 사회 하다가 정치도 얘기를 해버렸네. 예, 정치적 방식으로 본인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답변을 했고, 이 결국에는 이제 요지는 이겁니다. 내 해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가 그러면 이제 출마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다시 물었는데 거기까지만 할까요? 이랬더니 그러시죠 이러고 답을 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비법률적. 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니, 당연히 뭐 이제 총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적인 지위를 갖고 그것으로 싸워나가겠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크죠. 그렇겠죠. 근데 저분 법하신 분이잖아요. 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저 얘기가 근대 국가의 정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최종 판단이 났는데 그거를 힘으로 인해서 현상을 변경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의 안정성이라든가 근대 국가의 어떤 제도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에 의해서 유린이 돼도 된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근대 국가가 아니라 정글 국가로 후퇴하는 거죠. 예.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강남에서 설마 명예회복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도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조국 나와 그럼 추미애 나도 나올래. 뭐 계속 이제 송영길 나도 나올래.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이번 총선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한테 출마를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아마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아직 그걸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이제 뭔가 계속 길을 열어놓겠다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병원 치료 도중에 도주를 했죠. 이제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행방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현상금 걸렸어요. 500만 원 내걸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는 등 도주극을 벌이고 있는 탈주범 김길수. 경찰은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김길수가 지하철을 갈아타는 모습과 6시 20분쯤 뚝섬 유원지역에서 하차한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경기도의 병원에서 달아난 뒤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북부를 거쳐 오후에 서울로 이동한 겁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공항 등 전국 주요 도주 경로에 직원을 배치하고 김길수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김길수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지인 등 주변 인물을 상대로 탐문 수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선 파악해서 빨리 검거하는 게 우선으로 보여서 이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의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김길수는 키 175cm, 몸무게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수배 전단 속 김길수는 면바지와 베이지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이게 이제 김길수의 행적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 하재건 교수님, 지금 어디까지 추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길수가 당초에 그 4일에 오전 6시 20분경에 안양에서 도주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의정부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로 가서 친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낮 12시경에 서울로 진입해서 당고개역 부근에서 목격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강남 쪽으로 갑니다. 오후 6시 30분경에는 뚝섬 유원지역에서 하차를 했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보인 게 언제냐면 오후 8시 이후에 고속터미널역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고속터미널? 저기는 지방에 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으로 도피하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길수를 도와준 조력자가 있었다고요? 일단 김길수가 안양 인근의 병원에서 도주를 해서 택시를 탔죠.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택시비.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지. 택시비가 있어야 자기가 하차가 가능하죠. 거기서 또 다른 범행을 범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30대 지인 여성에게 연락을 해서 그 여성이 하차하는 의정부 쪽에 와서 택시비를 결제해주고 현금 1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범인 도피 혐의가 될 텐데 이 여성 같은 경우. 이 여성의 주장은 이게 처음부터 김길수가 처음부터 도주 전 단계부터 사전 계획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지인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우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다라는 정도의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바로 이제 양주로 가서 이제 친동생을 만나죠. 친동생을 만나서 이제 지금 김길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옷과 다른 아까 베이지색 옷을 보내받고 그다음에 현금 등 일부 지급받고 그 뒤에 버스를 이용해서 또다시 이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렇게 이동을 하고 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게 양주에서부터 쭉 내려올 수 있고 게다가 지인들 만나고 돈도 저렇게 대신 뭐 돈 택시비만 대신 결제를 해줬는지 또 다른 돈을 뭐 용돈이라도 받았는지 이것도 좀 조사를 해봐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필요한 게 계속 일정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될 테니까 도주를 하려면.
자, 게다가 김길수 지금 봤더니 또 다른 범죄 전력도 알려지고 있다고요? 과거에 성범죄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어허. 2011년에 20대 여성한테 돈을 빼앗고 2번에 걸쳐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판 당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고소를 피해자를 해요? 상대로 피해자가 위증한다면서 굉장히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던 것인데 결국 당시에 6년 선고를 받았었는데 예. 지금 이렇게 김길수가 특수강도 혐의에 성범죄 전력까지 있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병원이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아니 수감자가 어떻게 이렇게 도주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 김길수 같은 경우에는 병원 1인실에 입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정 직원 2명이 병실 안에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서울구치소 직원 등에 따르면 이 김 씨가 7층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쓴다고 하니까 이제 수갑이랑 포승줄을 풀어준 채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 그때 풀어줬구나. 예, 보통 그 1인실은 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안에서 어쩌지 못할 거란 생각으로 이제 포승줄을 풀어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까지는 보통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치소 직원들이 아마 이 김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자체를 몰랐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나올 때 이제 급하게 튀어나와서 도망갔기 때문에 차마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거 아니냐, 대응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요. 김길수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유니폼으로 보이는 복장을 갈아입은 이후에 도주를 했고 그 이후에 교정당국이 50분이나 지나 신고를 한 상황이고 아까 지금 경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KBS 단독에 따르면 예. 지난 4일에 저녁 서초구에서 포착된 또 모습은 그 베이지색 상하이를 갈아입은 모습에서 다시 또 검은색으로 보이는 또 옷을 갈아입어요? 짙은색 상하이로 바꿔 입은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 베이지색 옷들은요 인근 건물에 버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아까 택시비 준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옷을 갖다 줬든지 아니면 새로 옷을 샀든지 아니면 미리 그 옷을 거기다가 갖다 놔달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했든지 이거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사실 김길수의 범행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이건 처음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길수가 어떤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된 거냐면 지난 9월에 환전을 은행보다 싸게 해주겠다 해서 현금 7억 원 정도를 받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서 7억 원을 주고 달아났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50여일 동안 도주를 벌이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체포가 돼서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과정에서 식사를 할 때 제공되는 플라스틱 스푼 있죠. 스푼을 쪼개서 삼킨 거예요. 아이고. 삼키고 영장 실제 심사 당일에 이제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내시경을 거부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됐죠. 그래서 유치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계속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일부러 삼킨 거네 병원에 오려고. 사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는 현실적으로 탈주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고 화장실 갈 때 수갑을 푸른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주를 한 것인데 안타까운 건 감시가 너무 소홀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내가 이 플라스틱 거기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어찌됐든 의도적으로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 이 병원에 1인실에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을 미리 계획했다는 겁니다. 자, 빨리 잡아야 되는데 현상금 500만 원. 현상금 걸면 조금 빨리 잡을까요? 어떻게 봐요? 일단 대부분의 탈주를 벌였던 범인들이 시민들의 제보나 신고로 검거됐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상 최장기간 도주극을 이어갔던 신창원 같은 경우도 2년 6개월 동안 도피를 했었습니다만 가스수리공의 신고로 검거가 됐고 또 제2의 신창원이라고 할 만한 이대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시민의 신고로 은신처가 걸린 겁니다. 김길수 같은 경우 지금 키는 한 175cm에 83kg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고요. 아까 최지원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 전까지 본 김길수의 모습은 베이지색 상하이에 머리를 자른 모습이었습니다만 옷 갈아입었다니까. 그 이후에 다시 검정색 상하이로 지금 갈아입은 상황인데요. 일단 경찰과 교정당국은 김길수에게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시민들의 결정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김길수 전에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얼굴이거든요. 성범죄 전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도주 중에요.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달아나고 있는 현상 수배범 김길수 특수 강도 강간으로 수배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 처벌 전력도 있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 그제 경찰에 2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이 씨는 취재진들에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답변을 피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약 투약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그것도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가수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관계없이 다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떠십니까? 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마약을 한 적도 없는데 마약했다고 하면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마약을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약하셨습니까? 경찰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검사를 했는데 지금 음성이 나와요. 2번씩이나. 이 얘기 나눠보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유흥업소 그러면은 그 실장이라는 여성한테 왜 그 많은 돈을 줬다? 왜 줬느냐? 자기가 뭐 세상에 숨길 게 없으면 왜 그 여성한테 유흥업소 실장한테 돈을 줬느냐라는 건데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이선균 씨가 그동안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서 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었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알려지기를 이제 그 20대 여성 유흥업소 실장이 나한테 이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고 하면서 뭔가를 줬다. 그래서 내가 그걸 먹었는데 나는 그게 마약인 줄 몰랐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 그냥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 실장이 나한테 약을 건네주고 나서 나중에 나를 협박하는 바람에 결국 3억 5천만 원을 그 실장한테 뜯겼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선균 씨 주장을 지금 보면 유흥주점 여성 실장에게 속아서 마약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먹은 게 마약인 거를 전제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나한테 불면증 약이라고 줬는데 그게 마약이었어? 난 몰랐어요. 마약을 내가 먹은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러면 마약도 안 주고 나서 마약이라고 속인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희가 전부 다른 사람들의 진술까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선균 씨의 진술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도 그 유흥업소 뭐 실장이나 관련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은 아마도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쪽이겠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이시약 검사, 정밀 검사에서 전부 검출이 안 됐습니다. 이선균 씨도 지금 보면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라는 건 나중에 보니 그게 마약이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기초를 해서 이걸 부인하거나 혹여 나중에 추가로 이제 또 다른 채 뭐 다리털 같은 데서 마약이 검출돼 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설사 마약이어도 나는 몰랐다. 이제 그 뜻은 설사 마약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고의가 없다. 고의가 없으면 과실범은 마약 관련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약인 걸 전혀 모르고 먹었다는 이선균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선균 씨는 아예 처벌이 안 될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동석자들의 진술이나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마약인 걸 인지할 가능성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처벌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처벌 강도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그러니까 마약을 한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간이 검사에서는 국가수 정밀 검사에 의해서도 지금 음성이래요. 그러니까 마약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남았답니다. 뭘까요? 자, 남은 건 다리털. 뭐 좀 그렇대. 아무튼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머리카락도 뽑아서 뭐 검사하고 그랬는데 안 나온 거예요. 딱 남은 건 다리털. 글쎄요. 야, 이거 안 나오면은 그러면 그동안 언론사들 이거 마약이라고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그래서 보도했는데 이러면은 정말 세상에 마약도 안 한 사람을 마약이라고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선균 씨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정밀 검사에서 나온 건 최근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서는 마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까지 나온 거고요. 근데 과거에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도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다른 채모, 그러니까 뭐 다리털이나 기타 이런 것을 검사해서 정밀 검사에서 이제 나온 게 있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지만 다리털은 계속 자라지가 않잖아요. 아하. 머리카락은 자르면 그 이전 미용실 거는 가면 확인이 되니까. 어렵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전에 기사에도 뭐 최후에 남은 게 다리털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리털은 계속 자라질 않기 때문에 예전에 마약을 했다면 여기에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성균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마약을 과거에 설사 했더라도 고의성이 굉장히 미약해진다면 처벌의 강도는 굉장히 낮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다리털에서도 검출이 안 된다면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전 연인이자 결혼 상대였던 전총조는 구속됐죠. 하지만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요, 여성인 줄. 그런 얘기가 계속 하니까 남현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쟁점 중에 아니 몰랐다니까요 하면서 어린 시절 사진을, 전총조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한때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사진을 이제 본인한테 그 과정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남자라고 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둘 사이의 카톡 대화 내용 캡처를 보냈습니다. 이 공개된 사진에 보면은 이 남아가 남아용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 또 흰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거나 뭐 태권도를 하면서 이제 단련하는 듯한 모습이 나온 어린 시절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 어렸을 때 모습이야라고 해서 예.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거는 이게 과연 이제 전총조 씨가 실제로 내 모습을 보낸 건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갖다가 나라고 하면서 뭐 과정 중에는 엄마한테 나 어릴 때 사진 좀 보내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받아서 보여줬다. 나름 이제 개연성을 높였다, 현실성을 높였다 이런 과정 설명도 있는데 본인이 엄마인 척하고 또 엉뚱한 사진 보낼 수도 뭐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사진까지 공개를 하게 됐느냐면 말씀하신 대로 남현희 씨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과 출산까지 해본 40대 여성이라면 이 성별 사기를 과연 속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공모 여지가 다소 있었던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들을 하는 과정 중에 저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까지 한 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게 사진이 진짜 전총조의 옛날 모습이라고 아니 본인이 지금도 속이는데 과거 속이는 게 뭐게 일일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총조라는 사람이 거의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하는 극히 반사회적인 인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슨 사진을 제기했건 무슨 말을 했건 거기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가 신빙성을 둔다든지 휘둘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요번에 공개된 이 사진에 대해서는 채널A에서 또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전총조 가족한테 확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총조의 가족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진은 전총조의 남동생이다. 과거에 전총조가 동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던 사진들이다. 아, 내 사진이 아니라 동생 사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가족 말이라고 또 100%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또 전총조가 최근에 자기가 남동생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고 해서 남동생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또 혹시 진짜 본인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제3자일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께는 요거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 질문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남현희 씨는 그 차 나 그거 받고 싶다고 안 했어요. 나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가방 그건 나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공범해요? 공범 아닙니다라는 걸 이제 입증하려고 뭐 선물도 뭐 반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혹이 해소되는 건 알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알고 그 물건을 취득했다가 지금 다 소유권 포기하고 이미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공범인 사실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일단 남현희 씨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 아까 조금 전에 사진을 제출하고 여러 가지 과거에 전총조 씨에 있었던 관련해서 주장을 하는 건 나는 사기행각을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전총조는 약간 반대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결정적으로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그다음에 전총조가 운영하던 뭐 교육 관련 프로그램 중에 펜싱도 포함되어 있는 그 매너리라는 학원에서 들어온 내역이 남현희 씨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남현희 씨는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본인은 전총조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만 지금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죠. 하다못해 아까 그 사진만 가지고도 원래 뉴욕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총조가.
근데 아까 그 사진 다 보면 뒷배경이 뉴욕인가요? 예, 강화도 쪽이라고 누가 봐도 하더라고요. 너무 한옥스럽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봐서 저게 과연 저게 속을 수 있는 상황이냐 아하. 이런 의구심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현재까지는 결국 남현희 씨가 본인의 그러니까 공범 여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남은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